예, 안녕하십니까. 행복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423페이지 불법행위의 효과 봅니다. 총설.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구비되면 그 효과로 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대응하여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손해의 개념, 불법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 차이를 말한다. 그걸 차익설이라 하는 것이고, 위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 상태와 그 위법 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앞에서도 봤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이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배상의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 대위, 불법행위 쪽에서 준용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채무 불이행 쪽에 규정되어 있는 이행 보조자 규정, 손해배상 예정조항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는 거. 불법행위 저지르려고 보조자를 썼으면 공동 불법행위가 되겠죠. 불법행위 하려고 손해배상을 미리 예정한다? 피해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준용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밖에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채무불이행 쪽에는 그 위자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 쪽에도 위자료 인정한다는 거. 어쨌든 위자료 배상은 정기금 채무로 할 수 있으며 태아에게 불법에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태아에게 없죠. 구별하시고, 명예훼손의 경우에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외에도 경과실의 경우에 생계를 고려한 배상액 경감 청구라는 것이 있다. 손해배상 청구에 불법 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 청구에 단기 소멸시효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손해배상의 방법,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763조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준용되는 민법 394조가 금전배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청구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옛날에 어디에 가십거리로 나온 것 같은데, 티코 티코 지금 살라 하면은 얼마쯤 주면 살 수 있을까요? 돈이 있어도 못 살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티코를 애지중지 잘 관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자기 내면적 주관적 가치는 1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죠. 특히 옛날에 어떤 추억이 담겨진 그런 것이라면. 근데 그걸 파손시킨 불법 행위자에게 자기의 주관적 가치 10억 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말이 안 되겠죠. 자기 물건은 누구나 다 귀하죠. 주관적 가치는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죠. 그거. 어릴 때 동네 꼬마들끼리 싸우다가 원래대로 해놔 그걸 해주는 건 아니죠. 일단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금전으로 전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시금 배상의 원칙.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휴유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휴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휴유장애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 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임에 비추어 현재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재량에 따라서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의 특징 앞에서 봤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그냥 그대로 나누는 이유가 거기서도 필요하고 여기서도 필요하니까 그냥 나누는 겁니다. 보실 때는 마인드 정리하시는 거고,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손해.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거한다고 한다. 통상손해란 그 성립된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 일반 관념상 보통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한다. 특별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불법은 불법행위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여 배상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의 직접적 상대방에 대한 손해가 아닌 간접적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있다. 한 두 시를 내려면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전신적 손해, 특별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볼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조금의 티코 주관적 가치가 특별 손해로 평가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침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겠죠.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 시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하시고, 지연이자의 발생의 기준 시기 역시 이거 불법행위 당일로 봅니다. 그 초일불 산입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아예 그 초일도 산입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불법행위 당일로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고 그 때문에 사망한 자는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하여 장래 생존하여 얻을 이익의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손해는 사망 이전에 발생한 것이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 1부터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것은 정당하다.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불법행위 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 시가 형가 산정의 기준시가 된다.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 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 시 이후로서 사실심 변론 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형가를 산정하되, 지연손해금은 그 기준 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그것이 위와 같은 본래의 방법을 벗어나거나 이에 모순 저촉되는 것이 아닌 한 허용된다. 불법행위 당시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 그 화해 쪽에도 살짝 보고 왔습니다. 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지만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후발 손해 판명 시점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하고 그 지연손해금 역시 그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경우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가 불법행위 시이자 그로부터 장래의 구체적인 소극적, 적극적 손해에 대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형가 산정의 원칙적이지만 기준 시기가 된다고 봐야 한다. 그보다 앞선 시점이 형가 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후발 손해가 판명된 때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 산정의 산정 방법, 손해 3분설 각각 하나하나가 소송물입니다.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소송물인 손해는 통상의 치료비 따위와 같은 적극적 재산상 손해, 그다음에 일실수익, 그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인데 그 불법행위 때문에 얻지 못하는 이익, 그게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정신적 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일실 수익 상실로 인한 소극적 재산상 손해의 예로는 일실 노임, 일실 상여금 또는 후급적 노임의 성질을 띤 일실 퇴직금 따위가 여기에 포함된다. 재산적 손해의 산정, 적극적 손해의 산정, 신체상해 또는 생명침해의 경우 신체상해 시에는 치료비, 그다음에 의소, 의족 구입비,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의 개호비 등이 적극적 손해이다.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의 휴장애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해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생명을 침해한 경우에 사망 시까지의 치료비와 개호비가 적극적 손해이며 사망 후에 소요된 비용은 피해자 자신의 손해가 아니라 비용을 지출한 유족의 손해다. 사망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상속된다.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매장하기 위하여 묘지를 구입한 경우 그 묘지 구입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고, 장례 때 조객으로 받던 부의금은 손실을 전부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 산정에서 참작할 것은 아니다. 그 부의금, 생명보험금 이거는 배상에 의해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부의금은 그 장례비 등으로 쓰고 남은 게 있으면은 상속인들의 그 받은 것으로 진됩니다. 상속인들이 그 부의금 낸 사람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처리될 것이란 거. 그래서 피상속인이 취득할 시점이 없었죠. 그거는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된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통상 손해이고, 지금도 소송 하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파트 위층에서 누수가 돼가 알싱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전부 다 원래대로 깨끗하게 만들어내라, 이게 아니죠. 일반적인 수리비가 통상 손해라는 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부를 교환해 줘야 되는 그런 거 아닌 거죠. 이때까지 이건 그 아파트가 10년 동안 노후화됐는데 지금 물이 샌 거 가지고 10년 전 상태 완전히 깨끗한 것으로 만들어라,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불법행위로 하여 물건이 훼손된 때 통상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통상손해이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이 되고, 수리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선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훼손된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손해액은 형평의 원칙상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되며, 한편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건물의 교환가치가 증가된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손해액이 될 것이고, 사용 및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통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건물 시가에는 건물 철거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영업용 건물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로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 손해,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 손해로서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해야 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유물 이용권을 침해한 경우,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더라면 취득하였을 차임 상당액이 통상 손해다. 침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가 될 것이고, 고의과실이 없었다면 부당이득 대상이 될 것이다. 담보물 등을 침해한 경우, 담보물이란 침해가 있으나 담보가치가 비담보채권액 이상이면 손해가 없죠. 그 사람에게는 10억짜리 건물에 1억 저당권 설정해놨는데 누가 그 건물을 일부 파손시켰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잔존 가치가 1억이 넘으면 그 저당권자는 손해가 없는 거죠. 그 침해로 인해 담보되지 않게 된 채권액 상당액이 손해가 된다. 타인의 불법행위라여 근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 채무 변제를 받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 소멸로 말미암아 이로 인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있게 되는 손해는 근저당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 최고액 한도로 피담보 채권액이다. 작은 거죠. 그 중에서 소극적 손해의 산정. 타인의 불법행위로 하여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액이 소극적 손해다. 그 정도 하시고 로마자 2번 일실이익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을 수익을 산정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생활비와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산출하고 당연하죠. 그 사람이 계속 살아있더라면 생활비 이런 것들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그 시점까지 벌여들였을 이익을 지금 사망 때 받는 거니까 중간이자 공제해 산출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중간이자만을 공제한다. 단 피해자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는 친권자나 부양 의무자가 부담하므로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공제할 수 없고 부양 의무자에게 손익상계를 할 수도 없다. 가지고 부상자의 일실이익 이거는 부상 당시의 수입액에다가 수입 가능 연한을 곱하고 그다음에 노동열 상실률을 곱해서 그 전체 곱한 금액에서 중간이자를 빼는 식이고 성년 사망자 일실이익은 사망 당시의 수입액 곱하기 수입 가능 연한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뭐 일단은 뭐 노동력 상실률 그건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정할 거고 뭐다 곱한 금액에 마이너스 중간이자 그리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생활비 안 들어가니까 생활비도 빼고 미성년자의 일실이익은 사망 당시의 수입액 곱하기 수입 가능한 연한 곱하기 노동력 상실률 그리고 마이너스 중간이자 그리고 마이너스 성년 후의 생활비 장래소득액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 수입 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해서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잊고 있었던 수입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다. 그래서 옛날에 뭐 뉴스에 나왔던 것들이 있죠. 변호사들이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객관적인 소득 산출 근거가 평소에 부르들은 것보다 뭐 작아가지고 난리가 났다. 뭐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세무단계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익 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할 것이지만 만일 신고된 소득액이 피해자의 직업,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현재의 저액이라고 판단되거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 금액으로 삼을 수 없다. 변호사 편이죠.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인 개인 사업자의 실제 수입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인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사업체의 규모와 경영 형태, 종업원의 수 및 경영 실적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학력, 경력 및 경영 영역 등을 보유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의 보수 상당액, 즉 대체 고용 비용에 의하여 일수 수입액을 산정할 수 있다. 그 정도 하시고 장래 소득 가능 기간, 노동 가능 연한 사실 신법원이 일실 수입 산정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인정할 때에는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 사회적 경제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 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재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든가 당해 피해자 연령,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이 정하는 거고 중간이자 공제, 중간이자 공제의 산출 방식으로 달리 계산식 또는 복리 계산식이 이용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일실 수익의 평가를 산정함에 있어 중간이자 공제 방법으로서 그 호프만식, 달리식 계산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라이프지니스식, 복리 계산식
계산법에 하여 그 일실수익의 현가를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익의 현가 산정에 있어 기초사실인 수입, 가동연한, 공이할 생활비 등은 사실상 주장이지만 현가 산정 방식에 관한 주장은 당사자의 평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채용할 수 있다. 그렇다 해서 그거 변론주의 위반 아니다라는 거. 정신적 산정의 손해. 민법은 정신적 손해를 재산 위의 손해라고 표현하는데, 정신적 손해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말한다. 이거에 대한 금전 배상을 위자료로 한다. 위자료 산정.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 4심 법원이 재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위자료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 정도. 위자료 청구권자. 지금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751조에서 재산 이외의 손해에 일하는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정신적 손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처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동서밀 판례는 750조를 재산적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규율하는 불법행위 일반적 규정으로 보고, 민법 751조는 민법 750조의 손해에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적으로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따라서 법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신체, 자유 또는 명예의 침해 이외에도 정신적 고통을 받은 피해자는 위자료 청구권이 있다. 생명침해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 재산상 손해 없는 경우에도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750조에 규정된 친족, 즉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및 배우자. 여기서의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법률혼 배우자만 본다. 판례는 법률혼 배우자만 본다. 피해자의 생명 침해 사실만으로도 정신적 고통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생명 침해와 관련돼서 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사람들의 위자료 청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752조에 규정된 친족 이외의 사람, 예컨대 사실혼 배우자, 형제자매, 시부모 등은 피해자의 생명 침해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여 750조 및 751조에 의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피해당한 부상자 이외의 자의 위자료 청구권. 민법 752조는 생명 침해의 경우에 있어 위자료 청구권자를 피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를 열거하고 있으나 이는 예시적 열거 규정이라 할 것이고, 생명 침해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불법행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이때는 사실은 배우자도 포함 및 자녀, 외주부 등도 그 정신적 고통에 관한 입증을 함으로써 750조, 751조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될 수 있고, 재산권 침해로 인한 피해자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 여부 앞에서 살짝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해서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위자료 인정될 수 있다. 위자료 액수 산정은 법원의 재량이지만 자의는 금지된다. 앞에서 봤습니다. 동물의 위자료 청구권 기속 주체성. 이제 이런 것도 튀어나오다가 어느 날 부위 바뀌는 수도 있겠죠.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정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동물보호의 입법 시기나 그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동물에 대하여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은 아직 없다. 이를 인정하는 관습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동물 자체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반려동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아직까지 우리 법은 동물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되는 사항, 과실상계. 불법행위의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인데, 피해자의 과실을 따지는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앞의 것과는 달리
사회 통념상, 신의 성실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킨다. 개념 정리한 것이고,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즉 과실 참작,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 측 과실로 참작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 신분상 내지 사회생활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라고 할 것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로 참작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타당한지에 따라서 판단한다. 과실 참작 범위는 법원의 자유재량이지만 지나치면 위법이다. 어쨌든 법원의 정권 사안이다. 이 정도.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불법 행위자의 과실상계를 허용할 것인가? 허용될 수 없다라는 거. 고의자, 손익상계, 불법 행위에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과 동시에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에서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손익상계 또는 손익공제, 이득공제는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실손해배상이라는 형평이관점에서 당연히 인정된다. 그 다음에 손해발생을 하여 피해자에게 이득이 생기고 한편 그 손해발생의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하여할 경우에는 먼저 그 손해액마다 과실상계를 한 후에 이득공제한다는 거. 배상의 경감 청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이 아닌 경우에 그 배상을 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경감 청구할 수 있다.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상의 경감 청구 앞에서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실화법의 실화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 배상액 합의와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화해 쪽에서 봤습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보겠습니다. 자연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직접 피해자, 생명, 신체, 자유, 정조, 명예, 재산권 등을 직접 침해당한 직접 피해자는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 직접 피해자의 친족 등의 위자료 청구권, 앞에서 본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놓은 겁니다. 430페이지에서 봤습니다. 피해자가 즉사한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권 인정 딱 취득했었고 그 순간적으로 상속된다는 거. 시간적 간극설 이런 것들이 있고, 법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된 법인도 당연히 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인의 목적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한다. 따라서 법인도 재산적 손해배상 청구권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권도 있다. 대안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주체가 된다는 것.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 양도성.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양도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단 양도 금지 특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양도가 제한될 수는 있고, 그랬던 미손해배상 청구권 상속성 인정된다 했고, 고의 불법 행위 채권을 수동 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된다. 이거는 채권 총론 상계 쪽에 가서 볼 겁니다. 이행결 결의와 이행지체 시기.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채권도 기한의 정함이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만 다른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이에요. 근데 부당이득 당한 채권은 이행 청구 받은 때 그때 다음 날부터 지지 책임에 빠지게 되지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는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성립 당시부터 지체가 되며 지연 손해금이 부과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부당이득 관한 채권과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채권의 장기의 소멸시효는 발생과 동시에 진행한다. 손해배상자 대위 전손해를 배상한 자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766조.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소멸한다. 최근에 추가된 조문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정기되어 있다는 거죠. 안날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여기에도 시효 기산점에 관한 규정인 민법 166조 1항이 적용되어 시효 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 함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 발생의 추정이나 의무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손해 발생 사실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 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날을 뜻한다. 안식에 대한 증명 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여기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 발생 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 피해자는 상해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후 후유증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앞에서 봤죠. 그런 사유가 판명된 때 그 다음에 4번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손해 결과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때로 봐야 된다. 불법행위 단기 소멸시효는 형사상 소추와는 무관하게 설정한 민사관계 고유한 제도이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관련 형사사건 소추 여부 및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불법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고한 때 손해배상 청구권을 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76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소멸시효로 본다는 것. 여기 아니면 불법행위 한 날부터 10년을 경고한 때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경우 이와 같은 장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 한 날은 객관적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즉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를 의미하고 그 발생 시기에 관한 증명 책임은 소멸시효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3번 앞에 조문에 있는 거 받고 기타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판례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 계기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발생 원인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피해자의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시효로 소멸됐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한 구상권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별개다는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 중 1인이 법인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그때 법인이 안날을 판단할 때는 불법행위한 그 대표자 이외의 다른 대표자 또는 법인의 이익을 보호할 위치에 있는 자가 안날로부터 기산한다는 것. 그 판례가 어디 다른 쪽에 있을 텐데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민법 총칙 끝났고 채권 강론 끝났습니다. 이제 채권법 총론 들어갈 건데 하여튼 숨을 돌리기 위해서 한숨 돌리기 위해서 며칠 쉬겠습니다. 이번 주를 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